예, 반갑습니다. 오른손으로는 글을 쓰고 왼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글마음 조각가, 가장 무명한 작가 김정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비대면인데도 몇 분이 박수를 쳐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예, 오늘 이 꼭두에서 하는 강연은 이제 어리벙벙 꽃피는 날, 이 어리벙벙이 한자로는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홀황이라는 뜻은 이제 아이로 돌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뭐 다른 업체하고 하는 활동들보다는 지극히 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처음으로 원서를 이렇게 이력서를 낼 때였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제가 머리가 길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이제 23년 정도 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나서 어디 취직하려고 하니까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러겠지만 제가 미용실 원장님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는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붙을 수 있지? 고민하다가 저처럼 이제 70년대를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즉석사진 해가지고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어서 붙였거든요. 근데 절대 제가 머리도 노래가지고 그걸 붙이면 절대 붙을 수 없을 거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게 됩니다. 그때 뭘 찍었냐면 제 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에 제 손을, 왼손을 딱 붙였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처받고 가네요. 예. 근데 최종 면접에 오라는 거였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면접에 간 이유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IMF가 터져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토건회사에서 저를 면접을 보자고 해서 저한테 왜 이렇게 사진에 보통 이력서는 자기 얼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왼손을 이렇게 붙여놨느냐 궁금하다. 근데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제 손 안에 대한민국의 건축이 있습니다. 뭐 토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게 조금 신뢰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토스가 먹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때 그만두게 됐냐면 제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경쟁하고 누군가 만드는 틀 안에서 자꾸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글을 쓰려고, 작가 되려고 다시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늘 한 가지만을 잘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고, 예를 들면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만 잘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연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박지성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박지성하고 되게 친한 분이 있어요. 근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려고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김연아도 마찬가지고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잘한다라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겠구나를 조금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독립생활자를 꿈꾸는데 저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리벙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시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유기농 지식농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식들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훈련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트로트 인문학도 합니다. 트로트가 대세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조금 인문학적으로 전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또 하고 왔어요. 2번이나 이렇게 녹화를 하고 왔는데 목이 쉴 정도로 하고 왔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 목욕탕에 물탱크 자리가 있어요. 물탱크 자리가 딱 한 평인데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놀까 생각하다가 한뼘미술관을 대전에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는데 정말 딱 한 뼘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다가 나처럼 무명하게 살고 싶은 예술가들의 그림을 딱 한 점씩만 걸어줘야겠다. 보통 우리가 그림을 건다고 하면 전시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림 한 점만 딱 걸어두고 그 작가를 위해서 그 공간을 내줘야겠다. 그리고 나는 시인이고 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 그림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술가를 위해서 시 한 편을 써서 같이 붙여줘야겠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밴드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예술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100일 사진이 없어요. 없는데 사진을 찍는 기분을 제가 잘 몰라요. 되게 이게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이 잘 몰라서 어느 날부터 그런 감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만의 풍크툼을 찾아 나서 매일 한 장씩 찍어서 이렇게 페북에 올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몇 번 올리다 보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래? 닭살 돋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진을 올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라디오를 하는 이충훈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사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동아리였는데 구도를 조금 이렇게 해보시죠. 주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대로 찍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해시태그를 달게 됩니다. 그 해시태그가 사진잼병이었어요. 사진잼병이라는 해시태그를 딱 다니까, 그리고 모든 글에 잽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잽이라는 단어는 제 영어식에, 제가 KJB잖아요. 김정배니까. 근데 원어민 교수들이 JB인데 발음을 빨리 해서 잽 그래요. 처음에는 왜 쩝쩝거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잽이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복싱의 어떤 기술처럼 잽잽 날리면서 정말 좋아하는 걸 만나면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쳐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잽 해놓고 이렇게 단카처럼 혹은 하이프처럼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잽이 누구냐. 그리고 올 때마다 잽이 누구냐. 근데 저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밝혔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잼병이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친절해지더라고요. 악플을 안 달아요. 사진잼병이라니까 구도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바뀐 거예요. 악플이 선플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어차피 무명하기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유명하신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면 제가 다시 무명해지고 싶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자기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 박진영이 막 이렇게 성대모사 잘하고 노래 잘하고 모창 잘하면 그래 그거 알겠어. 근데 네 목소리는 뭐야? 해가지고 최종 라운드에서 떨어뜨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은 저쪽에서 목욕탕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그우먼이 김세아 씨도 교수님 제가 참 정말 잘 웃기는데 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다시 우리를 찾는, 다시 말해서 나를 찾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그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저는 각 강연을 나갔는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재석이 놀면무한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연 봤던 분이 교수님이 북해의 원조잖아요. 부가적인 캐릭터 보통 제가 10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 적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김태우 PD가 교수님을 벤치마킹 했나봐요. 막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제 북해 캐릭터, 북해 원조로 강연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저는 사라지고 그 모든 지금 저는 여기 10분이 앉아있다 그러면 10개의 캐릭터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자, 시간상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유재석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 독립생활자, 그리고 자기가 무명하잖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해시태그를 제 페북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나에게 취직하기로 했고 못하는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하는 예술가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 로진 대표님께서 크게 테마로 잡았던 다가사후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사후가 될까? 물론 전주 8경 중에 잘 아시겠지만 다가사후는 천양동에서 활 쏘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신 23,522명 분들도 아시겠지만 코가 좀 길어졌죠? 피노키오가 저희 아버님입니다. 근데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저기 뭐 함부로 소나사를 찾으러 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관역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맞춰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내가 허공에다가 쐈던 그 화살, 혹은 그 잔잔한 물결이 함부로 던졌던 그 돌멩이, 혹은 나무에 아무렇게나 꽂혔던 그 화살을 찾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강에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던지는 순간 파문이 일면서 동심원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에 던져도 누가 던져도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안과 틀 안에 화살 활시위를 딱 당겨서 놓으면 그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꼭두에서 하고 있는 그 다가사후의 정신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천양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량과 무관들이 즐겼던 이유는 무관들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관역을 빗나갔던 화살만이 이 다가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버들립을 맞출 수 있었던 거겠죠.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야 최고의 명궁이 됐겠죠. 그런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그런 활동들, 나의 다가사후는 뭘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만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시간이 23분인데 대표님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제가 딱 말씀해 주신 거 맞추겠습니다. 30분. 아, 30분, 7분 만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0분 오버돼도 괜찮아요. 아, 10분, 그러면 40분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로 말씀을 딱 드릴 건데요. 예, 아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고,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러프한 단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그리움, 이 세 개입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인데요.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자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왜 울까?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숨구멍을 틔우기 위해서 울게 돼 있죠. 근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생망인 걸 안 거죠. 왜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엄마의 호르몬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자기 정체성이 있었는데 태어나는 순간 아, 이번 생아 망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데 그런 길들을 가르쳐 주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이건 파놉티콘인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어떤 거.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감시의 체계. 네가 엄마 뱃속에서 마음도 했지만 이제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학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돼 라는 게 이 파놉티콘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시스템 와서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승패가 안 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유럽에 있었던 범죄자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세웠던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그 뉴욕이 뉴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처럼 되려고 짝퉁 도시를 만든 게 뉴욕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컴플렉스를 느끼거든요. 아무리 그 G1 나라지만 오바마도 그래가지고 그 셀프 릴라이언스를 강조했잖아요. 자기 신뢰를 가져라. 엑스트라로 살지 마라.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다움을 좀 찾아라. 그런 얘기들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조율하면서 하겠습니다. 안 보이실 텐데 저 다음으로 잘생긴 원빈입니다. 이 원빈이라는 친구가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답게 사는 게 뭘까를 얘기를 한 것이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는 아시겠지만 까르페디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일을 기약하죠. 제가 뒤에서도 시간상 또 말씀 못 드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인류 태초에 이 행복을 뺏어간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테마에서 나올 얘기인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58,000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동굴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단어를 툭 던집니다. 미래중독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던지냐면 평상시에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친구가 내일 보자 그래요. 한 번도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시유터마로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야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오늘만 살지 못한 겁니다. 왜 오늘만 못 살까요? 자, 일단 저축을 하기 시작하고요. 적금을 들기 시작해요. 내 행복을 내일로 자꾸 미뤄요. 야망은 커지지만 행복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일이, 미래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래 나는 1,000만 원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갈 거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물론 현실에 맞는 현실 감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찾는 거 그런 것들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원빈이 보여주고 있는 아저씨의 영화에서 잘 드러나 있죠.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빈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일종의 철학적인 사유에서는 이게 이제 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스를 역자죠. 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저는 가장 무명한 사람이니까 모르시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들은 더 좋은 것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역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힘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8시에 혹은 7시 반에 드라마를 예약을 해놨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강의를 갈까? 드라마를 볼까? 그 순간 선택한 거 어떤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한번 읽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책들을 포기해야만이 어린 왕자를 읽는 것처럼 그 역의 정신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만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반성되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성국 시인 얘기했는데 신기하다 신기해 햇빛 찬양을 밤마다 악몽을 보내주신 그대. 제가 대학 때 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거 해서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말해볼 사람한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딱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전에 졸업했죠. 예, 졸업한 지 딱 생각해 보니까 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시적 화자가 악몽조차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슬프다 그러면 진짜 누군가 나를 슬프게 해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 감정을 내가 지금 선택했다라고 믿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훈련들이. 근데 훈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10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엎드려 자고 있으면 정말 칭찬해줘요. 너는 세상의 모든 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걸 선택했구나. 최선을 다해서 자라. 그럼 그 친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안 자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할 얘기는 마치면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두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보자. 미루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란 관역을 어떻게 깃들 수 있느냐? 아시겠죠? 누군지? 소녀시대입니다. 지지지지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한 했죠.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감동, 은혜 받았어요. 한번 들으면 소녀시대 종교를 만들 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는 인문학자다 보니까 지지지지지 뭐 너무 좋아. 근데 이 지지지지가 해설신화에 나온 얘기거든요. 노자의 구절인데 야 어떻게 이수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지지지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지지지지는 사실은 이제 흥부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흥군의 박의 집에 4개의 박이 열립니다. 딱 보이시죠? 근데 희한해요. 이렇게 4개의 박이 열리는데 몇 개 열려요? 그러면 3개? 막 그래요. 보면서도 3개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1개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여러 개라고 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원본에 남원시 187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그 원전을 보시면 됩니다. 원전에 보면 4개가 열리는데 흥부가 가난하잖아요. 첫 번째 박을 딱 타는 순간 저 안에서 나온 건 풀뿌리였어요. 흥부는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근데 풀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역이라는 말씀 드렸죠?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까르페 디엠. 흥부는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실망했는데 부인이 그래요. 여보, 우리 좀 연한 부분은 죽 끓여 먹고 바가지는 말려서 물바가지를 씁시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면서 좋아요. 두 번째 박을 타서 딱 쪼개니까 뭐가 나옵니까? 책이 나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책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또 부인이 그래요. 여보, 이 바가지 2개 만들면 아이들도 많은데 쓰면 되죠. 그래. 세 번째 박을 딱 탑니다. 그때서 이제 금은부화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부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단 옷을 걸치고 리슬람복을 걸치고 춤을 막 팝핀 흥부가 돼가지고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배는 불렀죠. 흥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박이, 하나의 박이 더 나온 거예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저 박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조강지처 현명한 흥부 부인은 사실 악처이기도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악처이기도 했는데
딱 타려고 하는 순간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게 지지였습니다. 소녀시대 지지 베이비 베이비 한 거죠. 근데 지지라는 말 쓰시잖아요. 아이들이 더러운 물건 딱 만드는 순간 얘 찌찌 하잖아요. 그게 그칠 찌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니까 흥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더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쟤랑 놀지마 하는 순간 그 친구가 베프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당연하게 현명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래요. 기생 오래배같이 생긴 애 공부만 하고 남자가 사내가 놀아야지. 엄마가 걔를 뭐 한다고 걔하고만 친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식으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박을 딱 타고 나니까 그 박에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자. 예, 그렇죠. 로또에 당첨되면 이제 눈이 돌리는 게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 네 번째 박에 양귀비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벌어지겠습니까? 딱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 부인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연놈들을 죄송합니다. 녹음하는데 실제 원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흥부전을 읽다 보면 3페이지가 여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니까 딱 세 번째 박까지만 딱 해서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박은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엄마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배가 이렇게 오면서 첫 번째 박이 엄마 배에 열립니다. 그때 남편은 딱 와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박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야,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무병장수를 꿈꿔요. 그게 행복하면 다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생님 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왔고 야, 돈 잘 벌게 생겼니? 하는 순간 이혼각이죠. 그건. 의사 선생님, 이목구비 뚜렷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요? 건강한가요?를 묻죠. 그것만 가지고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흥부전에서. 두 번째는 입신양명입니다. 공부를 해야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6살 정도가 되면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 그러는데 저희 짝꿍도 그러더라고요. 오빠 잠깐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첫째가 오빠 닮아서 멍청한 것 같아. 학원을 보내게 됐어. 하면서 입신양명에 대한 행복을 꿈꿔요. 그게 대학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학쯤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이제 세 번째 박을 딱 타요. 둘이 앉아서. 저놈이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직장에 대한 거죠. 그래서 딱 직장을 구하는 순간 현명한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지. 그리고 지지지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앞에는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아느냐,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아들한테 여기 아까 멋진 친구 있었는데 아들아 여자친구 있니? 이 엄마는 절대 며느리로 생각 안 한다. 딸처럼 생각할 거야.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 상황 사랑과 전쟁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박이 그래서 그 양귀비라는 것은 여성을 뜻하는 것만 아닙니다. 아편이에요. 아편. 정신적인 타락을 뜻하는 거예요.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를 뺏었잖아요. 현종이. 그런 정신적인 타락으로 가기 전에 지지의 정신이 얼마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주의 다가사후의 정신에서 느끼는 거죠. 팔씨를 당겼을 때 끝까지 당기면 부러지잖아요. 딱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지지지 알지자에 그칠지자가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건 이 지금 우리가 다가사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안다라는 건 그럼 뭔가 뒤에 있는 건 시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라디오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자는 사실은 이제 상형문자이기도 한데요. 화살을 쏘는 모양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꿰뚫고 가는 거예요. 그 지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긴 것이 어떤 게 박히는 게 아닙니다. 관역이 박히는 게 아니고 그걸 꿰뚫고 가서 함부로 쏘나살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쏘나살이 돼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거들립을 뚫고 지나가서 거들립에 박혀서도 안 돼요. 내가 찾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 다가사후에 대한 행복의 조건. 그래서 그걸 이제 백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철학적이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습니다. 된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딱 4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그리움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찾아가는 그리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글을 쓰는 작가지만 왜 그림까지 그렸느냐? 영역 침범 아니냐? 아마 우리 고리들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작가분이시니까. 저하고 팟캐스트 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글과 그림의 어원은 같거든요.
그림은 다 그리움을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글을 몰랐을 때 벽에다가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색칠을 했던 게 아니라 새기는 겁니다. 제가 글마음 조각가인 이유를 알겠죠. 조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운 걸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 그림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짜 욕망의 삼각형처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의 욕망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려면 내 그림을 찾아가려면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장르가 돼야 되거든요. 가장 무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사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물론 그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의 몫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뭐 여기 와서라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자기 그리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가 완벽한 걸로는 안 됩니다. 고리드 선생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실 건데요. 2006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통 셀럽들을 싣거나 아니면 풍경을 실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평면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거표지에 누가 등장했냐면 제가 등장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피노키오이십니다. 제가 등장한 게 아니고요. 유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가장 무명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다만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들, 밑에 나와 있죠.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갖고 정보를 장악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2006년도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보스 포럼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마치 막 새로운 흐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 대한 방식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더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가장 빨리 늦게라도 눈치챘던 사람이 이세돌인 건 알죠? 이세돌이 얼마나 건방진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죠. 그런데 올 4월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제가 이걸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길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면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대한민국에. 이길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다시 무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누굴 이겨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경쟁이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뭐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까 포트폴리오 생활자 멀티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경영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와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경험하시겠지만 1인 경영 시대로 다 바뀌고 있죠. 조직을 꾸리는 집단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3년 후에는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홀로그램도 저희 연구소가 있거든요, 대학에도. 근데 5년 후면은 제가 굳이 안 와도 돼요. 여기에 정말 유명 배우가 와서 홀로그램에서 더 좋은 목소리로 강연할 거거든요. 그리고 춤도 춰줄 거고. 근데 이 3D 3차원, 4차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신선할 거예요. 이렇게 미용실 원장님 얘기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가졌던 것들의 고정적인 생각들을 빠져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 장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제 직업은 글마음 조각가입니다. 세상에 글마음 조각가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제 직함명에 많은 사람들이 글마음 조각가라고 적어주고 있다는 거죠. 제 명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글마음 조각가와 김정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무한도전에서 제가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했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정영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죠. 5천만 국민의 5천만 가지의 성공의 방식. 이게 제가 얘기했던 무명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시간상 지금 1분이 오버됐기 때문에 영상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딱 30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서도 신화에서도 얘기했는데 프로메테우스예요. 늦게 안 자들만이 늘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에필로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견지명을 갖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 고리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래요. 네, 프로메테우스죠.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알트슐러라는 트리지의 창안자죠. 되게 창의적인,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데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왜 선구적이었던 사람이냐면 이 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근사하죠. 예, 이분이 크림 전쟁을 하고 2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방식을 뭘로 찾았냐면 잠에서 찾았어요. 50년 동안 침대에서 잠만 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50년 동안 세상의 모든 보건법과 의료법을 다 바꿨어요. 침대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간호학과 수업을 할 때 물어보면 마치 막 크림 전쟁 그 반도에서 엄청난 걸 바꾼 것처럼 생각하는데 잠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 찾아오면 제가 하는 게 저 너무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 전문가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슬퍼할 거면 슬픔 전문가도 만들고요. 아, 저는 낮잠 와요. 그러면 기면증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개척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참하고도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짧은 강연이라 다 못 듣지만 차하시는데 너무 차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참하도 보도를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그분은 혼자 개척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그분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랑 모여서 제가 이제 이건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가끔 하자라고 하는 건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레이커즐이 특이점이 온다 해서 그 변별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바보처럼 인형 뽑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나 공무원 시험 떨어졌네 하고 다 절망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생활자, 독립생활자, 콩나물 시루처럼 가습기 역할도 하고 자립기 역할도 하고 식량도 되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은 의사이자 그리고 선생님이자 그랬듯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런 것들이 다 내장되어 있죠. 넓게 파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두 명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제가 이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교수님처럼 살고 있네요. 그래요. 그분 봤더니 잠수부자, 스피커를 만들고 있고 막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100일만 하면 돼요. 왜냐면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활이 그대로 직업이 돼요. 그랭이질은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맞물리는 거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취미가 곧 직업이 되고 직업이 삶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한 슬라이드 한 30분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잽이라고 보는 거예요. 툭툭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복싱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잽이 가장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신뢰가 안 된다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오른손에 장갑을 뒤집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왼손에 장갑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장갑이다. 그것은 늘 같은 것에 사용되며 그것은 체계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체계를 완성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호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썼던 것들을 버려보는 겁니다. 왼손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손금에 시라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라는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왼손 그림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각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요청해서 8군데에서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 경험했죠. 어떻게 DP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막 했는데 8번을 할 때마다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KBS 조선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왼손에 시라는 게 있어서 시의 마음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7시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SBS 나와서 왼손으로 왜 그렸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가까운 손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또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MBC에서 왜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를 보지만 지구는 왼쪽으로 돕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대요. 요즘 인터뷰를 안 합니다.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호랑이라는 것은 어리벙벙,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못하는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이 곧 예술입니다. 모두 다 선생님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10분 오바됐지만 그 10분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